앞의 질문은 부정적이라 대답하는 상대의 기분이 좋아질 수 없다. 뒤의 질문은 긍정적이라 상대의 마음에 열정과 의욕을 갖게 만든다. 같은 문제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다. 당신이 받고 싶은 질문은 어떤 유형인가? 그것을 먼저 떠올리고 당신이 하는 질문에 반영하라. 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리은한 작가님의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입니다. 출판사는 리드리드 출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조금 더 노련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원활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의 2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2장의 주제는 말하는 기술을 익히면 대화가 즐겁다 입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제2장 대화편. 말하는 기술을 익히면 대화가 즐겁다.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란 근거도 여기서 출발한다. 관계 맺음 속 대화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화에 서툴러 대인관계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한 대화이다. 단순히 말하기가 아닌 소통의 발단이 되는 대화법을 익혀보자. 칭찬은 사람 마음에 스민다.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칭찬은 한 사람의 잠재력과 지혜를 자극하여 그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좌절을 겪고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칭찬은 어둠의 빛처럼 희망이 된다. 그의 생활을 바꿔줄 수도 있다. 한마디의 칭찬으로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칭찬하는 법을 배우자. 칭찬은 제때 해야 한다. 상대가 좋은 일을 했거나 능력이 성장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상대가 최대의 성취감을 느끼도록 의욕을 북돋우면 그는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제때 칭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존경과 치하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하는 칭찬은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큰 성장을 추진하며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칭찬이 꼭 거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차간점을 찾아 칭찬해주면 마음에 깊이 파고든다. 친구 집에 손님으로 가면 그 집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고 칭찬할 수 있다. 그럼 친구는 노동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준비하는 동안 느낀 피로가 사라진다. 덩달아 당신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의 칭찬에서 비롯된다. 칭찬의 성의를 담아 현실적으로 표현하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격려의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를 낸다. 허위적이고 과장된 칭찬은 아부이다. 이러한 칭찬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거부감을 부른다. 칭찬하는 것도 적당해야 한다. 칭찬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자만에 빠지게 만든다. 적당한 칭찬을 하려면 상대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부족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약간의 허점이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뒤이어 격려해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상대가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그저 대단하다고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아주는 것이 더 낫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완성한 사실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칭찬이다. 성과만 보면 칭찬하는 것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 과정을 이겨낸 상황을 부각해준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감동받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칭찬하자. 상대 앞에서 칭찬하는 것과 뒤에서 칭찬하는 것은 다른 느낌을 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면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기에 평범한 말 한마디가 더욱 진실하게 느껴진다. 만약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받은 사실을 상대가 알게 된다면 더욱 감동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칭찬보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하는 칭찬의 위력이 더 세다. 칭찬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람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우정과 사랑, 대인관계의 욕구이다.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다른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칭찬이 이런 심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칭찬은 빛과 같아서 사람을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상대를 볼 때 질책할 문제를 찾지 말고 칭찬할 이유를 찾자. 당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여지를 남겨라. 말이 지나치면 상식에 어긋나고 너무 절대적이면 반감을 부른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약점이 되고 너무 직설적이면 상대를 격분시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행동을 솔직한 표현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정직한 인상을 줄진 모르지만 관계가 이어질수록 솔직하기보단 단순한 사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쉽다.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면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든다. 그들은 외부 환경으로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때론 여러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자신 또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이는 잘못된 말하기다. 솔직한 표현에는 이성과 지혜가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윌슨 대통령이 한 연회에 참석했을 때 일화다. 개최자는 그를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윌슨은 이 경솔한 발언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는 발언 기회를 잡자 즉흥 연설을 했다. 캐나다에 낚시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존이었죠. 존은 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날따라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존은 만취했습니다. 존은 동료들과 북상하는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 했는데 혼자서 남하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존의 동료는 남하하는 열차의 차장에게 연락해 술에 취한 존을 북상하는 기차로 보내달라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장의 회답이 돌아왔습니다. 본 열차에는 술에 취한 승객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잠시 끄는 윌슨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다. 저는 윌슨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알고 있지만 제 미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연회 주인만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윌슨은 이야기를 인용해서 연회 개최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보완했다.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하면서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윌슨에게 확실한 한 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먼저 말을 건네고 대화를 리드하자.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당황되고 왠지 모르게 위축된다. 그렇다고 자신이 먼저 말을 건네자니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난감하다. 그래서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긍정적인 심리로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우호적 눈빛을 보내자. 어색할수록 느긋하게 대처하자. 부탁을 거절하자 상대가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즐겁게 잡담을 하다가 부주의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대화가 끊어지고 어색함이 감돈다. 이때 어색함을 풀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상황을 정리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려도 좋다. 그의 말에 맞춰 반응한다면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만약 계속 긴장이 유지된다면 잠깐 자리를 피하는 방법도 좋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든지 전화하고 오겠다며 그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는 새로운 화제로 대화를 이끌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실수했다면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다. 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튼다. 다른 사람과 인사하는 법을 제대로 알면 대인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당신에게 붙는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미움 살 만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미도 아니다. 단지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말을 건네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상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다. 당신의 내면까지 깊숙이 털어놓을 수 없기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한다. 당신을 호의적인 사람, 의욕이 넘치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먼저 인사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라는 이 한마디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언제 인사할까 고민하지 말자. 인사는 눈을 마주침과 동시에 해야 한다.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상대가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면 혼자서 창피하고 민망할까봐 인사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인사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인사하고 당당한 게 낫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한다. 인사는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망설이지 말고 손을 흔들어 아는 척하거나 눈인사를 나누자. 그 인사로 당신이 나에게 무척 중요한 사람이란 인상을 심어준다. 만나서 기쁘다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인사에 관심을 담아라.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데에는 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사를 건넬 때 웃는 표정으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기쁜 감정을 전달하자. 상대의 이름을 부르거나 지위를 말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인사말을 건네면 좋다. 여기에 유쾌한 발성으로 유효한 피드백을 전하는 어조를 사용하면 금상첨화이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면 날씨나 일상과 관련된 인사를 건네자.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챘을 때 바로 칭찬을 곁들여 인사를 건네면 좋다. 그러면 아무리 무표정한 사람이라도 기분 좋게 웃는다. 연습하면 인사 실력도 는다. 안 되는 일을 할 때 연습보다 빠른 길은 없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사 건네기가 어렵고 입을 떼기가 안 된다면 연습만이 답이다. 가족에게 먼저 인사해보자.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매일 다른 인사말을 건네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어렵다면 매일 들르는 편의점이나 식당 사람들 또는 매일 마주치는 경비원이나 대중교통 기사에게 먼저 인사하는 방법을 쓰자. 안녕하세요 라든가 감사합니다 라는 정도만 해도 된다. 인사는 당신의 인상, 사람들과의 관계, 교류와 협력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인사를 나누지 않으면 당신이 그에게 혹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산다. 이런 선입견을 주기 싫다면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 가볍게 좋은 날입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자주 만날수록 인사가 중요하다. 회사 동료나 이웃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게 된다. 얼굴만 아는 정도인데 인사를 하려니 어색하고 안 하고 지나치자니 찝찝하다.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과 연관된 사람도 아니며 도움받을 일도 없다는 이유로 인사하는 걸 어색해한다. 하지만 간단한 목례나 눈인사, 짧은 인사말을 아끼지 말자. 인사를 받고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 짧은 인사말을 익혀두는 것도 좋겠다. 날씨에 관한 인사가 가장 기본이다. 눈이 오네요. 매우 덥네요. 벌써 여름이죠? 등등 그날의 날씨를 짧게 언급하면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은 아니지만 인사말로 충분하다. 다음으로 상대의 행동을 읽어주면 된다. 바쁘신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커피향이 좋네요. 이제 돌아오세요? 등도 특별한 감정을 싣지 않고 인사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인사하면 서로 부담도 없고 눈인사 정도로 대응해도 된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당신에게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목소리 관리는 필수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명함이다. 진실한 감정이 담아 희로애락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대화 상대의 목소리가 듣기 좋으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반대로 목소리가 둔하고 단조로우면 언어의 매력이 떨어져 긴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말하는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훈련으로 발성 방법을 바꾸면 목소리도 변한다. 물론 목소리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타고난 목소리를 완전히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목소리 톤의 조정이나 말의 빠르기를 연습하면 변화가 온다. 여기서 발성할 때 특별히 주의할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겠다. 말하는 어조에 주의해라. 어조는 감정, 태도, 성격 등을 반영한다. 즐겁고 분노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 어조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고 싶지 않다면 말할 때 리듬이나 억양에 신경을 쓰자. 목소리가 차갑고 적대적인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열정과 성의를 전달하는 말투가 좋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그가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때는 부드럽지만 신념이 담긴 말투가 좋다. 반면 정보를 전달하고 싶거나 사람을 격려하여 상황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강하고 힘이 들어간 톤이 좋다. 이때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우면 말의 효과가 떨어진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 정확한 발음은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해준다. 발음이 뚜렷하면 말이 더 잘 들리고 더 쉽게 이해된다. 발음이 모호하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소통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늘 귀를 예민하게 기울여야 한다면 상대의 신경도 예민해진다. 만약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발음에 문제가 있다면 소리내어 책 읽기 등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는 게 좋다. 음량을 조절하라. 음량이 부족하면 말이 무기력하게 들린다. 이러한 말투는 상대로 하여금 대화의 흥미를 잃게 한다. 손을 배에 올려놓고 복부의 힘으로 손을 밖으로 밀어내는 복식 호흡을 연습하자. 음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음량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음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예의에 어긋난다. 상황에 따라 적당한 음량으로 발성하자. 음량을 높여야 하는 경우는 대중을 향해 말할 때, 주위에 소음이 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상대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격려할 때,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키워 주목받아야 한다. 반면 음량을 낮춰야 할 때는 조용한 환경에 있을 때, 사적인 비밀을 얘기할 때, 상대를 위로하거나 설득할 때이다.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대중시설에서도 음량을 줄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라. 말하는 속도도 의미 전달에 영향을 준다.
빠른 속도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하려면 말을 적당히 늦추고 상대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도록 천천히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 상대가 인내심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말이 느린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말에 신경을 집중해야 해서 쉽게 피로해진다. 사고의 전환 속도보다 말의 속도가 느리면 갑갑함을 느끼고 답답한 사람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용도 이해할 수 없게 되므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 반대로 말이 너무 빨라도 문제다. 정보가 순식간에 튀어나와 듣는 사람의 귀를 죽이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말이 너무 빠른 사람은 일부 발음을 건너뛰어 말의 강도나 음량,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지 못해 전하는 내용의 핵심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 말의 속도는 그 사람의 성격과 관련 있다. 사고 방식, 행동 표현, 생활 환경도 반영되어 습관처럼 고착되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 말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거나 너무 느리다는 조언을 듣는다면 연습을 통해 적당한 말의 속도를 찾아야 한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자. 말은 듣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발휘한다.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어휘 선택, 말의 수준, 발성, 억양,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일방적인 발언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잘난 척 한다거나 두서없는 사람,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듣는 사람에게 맞춰 말의 수준을 결정하고 전하고 싶은 내용에 집중하여 말의 리듬을 살려야 한다. 강조하려는 부분과 상대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부분에서는 잠시 쉬자. 악센트를 높이며 숨을 돌려도 좋다. 상대가 집중력을 높였을 때 다시 말을 시작하면 설득력을 높이는 데 효과를 낸다. 당신의 목소리는 상상하는 것보다 큰 마력을 가지고 있다. 목표 설정에 따라 맞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듣는 이는 자연스럽게 심리적 방어막을 스스로 허물고 당신 말을 경청할 것이다. 매력적으로 말하자. 즐겁게 대화하려면 화제를 잘 선택해 상대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 매력적으로 말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자. 상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소재를 언급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 관심받기를 좋아한다. 그런 화제를 선택하면 상대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더욱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 당신이 잘 알고 익숙한 전문 분야를 이야기하라. 상대의 관심을 더 쉽게 끌 수 있다. 듣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대화할 때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표정을 지어라.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는 편안함을 느낀다. 누구나 온화하고 유순한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친근감을 느끼려 한다. 미소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비법이다. 미소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든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나눈 대화는 상대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다. 대화할 때 우물쭈물하고 위축된 자세를 보이지 마라. 상대가 불편함을 느낀다. 대화에 몰입하지 못하고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한다. 그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지 마라.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박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화의 지루함을 불러온다. 말할 때 목소리 톤이 너무 높지 않게 하라.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면 교양이 부족한 이미지를 남긴다. 공공장소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말할 때 억양이 들어가면 말투가 훨씬 다채롭고 생생하게 표현된다. 그로 인해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주시하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의 경청을 유도하고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화를 나눌 때 두리번거리지 마라. 이는 당신 마음이 대화에 있지 않다는 모습이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어느 대형 신문사의 편집장 교체가 빈번해 내부 분위기가 매우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여러 제도 역시 매우 불합리했다. 취재용 차를 연차가 많은 기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수습 기자는 한 대의 차량에 모두 타고 단체로 나가 취재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기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새로 취임한 편집장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전체 직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직원들은 새로 취임한 편집장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누구도 취재 차량 개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편집장은 회의를 마칠 즈음 이렇게 말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기자였습니다. 기자란 직업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하지 않고 오히려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실습하러 온 신참 인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단체로 나가 취재할 것입니다. 취재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께 보장합니다. 대신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불만인 점을 언제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가만히 있으면 나쁜 제도가 바뀌지 않아요. 누군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환호를 보냈다. 새로 취임한 편집장은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화제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흥미를 끌어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직원의 이익에서 출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동거동락할 의향을 보임으로써 원활한 소통의 길을 열었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이다. 말하기 전에 편견부터 버려라. 어떤 부분에 나쁜 선입견이 있다면 소통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 각도로 생각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가시적인 장점에 현혹되지도 않는다.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그들은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항상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기에 긴장하지 않고 예민하게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면 떠올려보자. 그것을 주제로 대화할 때 어떤 방향으로 말하는지 살펴보면 분명히 대화가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람과 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잘못된 선입견이 대화의 방향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대화는 주고받아야 한다. 대화는 심리적으로 평등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말할 권리가 보장될 때 자기 생각이나 의견, 주장을 자연스럽게 선보일 수 있다. 상대가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수용만 있을 뿐이지 대화가 아니다. 대화는 생각을 말로 주고받는 행위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를 압제할 수 없다. 물론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존중을 표해야 맞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주눅들거나 위축된다면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자신이 심사숙고한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입장을 전하자. 타인의 입을 빌려 물어라. 특정한 정보를 알아보려 할 때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입을 열기 힘든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이럴 땐 타인의 입을 빌려 질문을 해보자. 가족, 친구, 상사,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도 당신이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질문하면 상대도 강한 목적성을 느끼지 않아 더 쉽고 솔직하게 답을 알려주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질문하는 방법에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자칫 이 방법을 사용하다가 상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오해와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도록 다음 방법을 시도해보자. 모두의 입으로 묻다. 신분이 특별한 인사에게 직접 하는 질문이 신뢰가 된다면 더 광범위하고 모호한 모두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들 알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궁금하기에 물어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개인보다 사회적 의미가 큰 모두를 빌려 질문할 때는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 갖는 문제에 적합하다. 상급자의 입으로 묻다. 상사의 지시만 잘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직접 묻는다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 이때 상사의 명의를 빌리자. 동료의 업무 진도를 알아야 하는데 동료가 전형적으로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격이면 상사가 업무 진도를 알고 싶어 한다고 물어봐야 진지한 답을 들을 수 있다. 설령 그가 질문에 내키지 않아도 지위의 압력으로 인해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관련 없는 사람의 입으로 묻다. 직접 질문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문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입으로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인간관계를 문의할 때 친구 대신 물어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질문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면서 궁금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묻는 방법이다. 비서가 사장과 함께 출장 온 지 6일째이다. 그런데도 업무와 관련된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서는 협상의 진행을 파악하고 다음 스케줄을 준비하기 위해 일정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사장에게 직접 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비서는 호텔의 입을 빌리기로 했다. 사장님, 호텔 측에서 비행기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약이 필요한지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에 사장은 모레 티켓을 예약하라고 했다. 답을 얻은 비서는 다음 스케줄을 준비했다. 가족의 입을 빌리자. 휴가 일정을 잡거나 연차나 월차 일정을 조정할 때 구성원 간 어려움이 있다. 날짜가 겹쳐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상사나 선배를 제치고 먼저 일정을 잡아야 할 때 난처해진다. 이때는 가족의 이름을 빌려 질문해보자. 이번 휴가에 어머니랑 가족여행을 간다고 해요. 휴가 일정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남편이 제 휴가 기간을 묻네요. 자기가 거기에 맞춘다고요. 그날 제가 휴가를 잡아도 될까요? 가족의 입을 빌려 질문하면 정중하면서도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배려를 이끌기에도 좋다. 단, 너무 자주 가족의 입을 빌리면 안 된다. 질문에는 대단한 효능이 들어있다. 질문은 몰라서만 하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과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서 빠르게 찾고 싶을 때 이용한다. 질문과 대답은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좋은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질문도 말하기 능력을 증명하는 요소이다.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할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상대를 격려하며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질문으로 관심을 드러내자. 질문을 많이 하면 상대의 말하기 욕구를 높일 수 있다. 당신은 대답을 통해 상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의 질문은 신뢰가 되며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든다. 상대의 불행을 떠올리는 질문도 나쁜 질문에 해당한다. 예의를 지키고 대화를 즐겁게 이어가고 싶다면 상대의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질문이 좋다. 전문적인 대답을 원한다면 전문적으로 질문해야 하고 자세한 대답을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긍정적인 질문은 즐거운 대답을 유도한다. 질문도 점검하자.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질문하면 상대는 짜증이 난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존적 유형의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질문인지, 이 질문이 상대에게 적절한지, 대화의 주제와 관련 있는지 살펴야 한다. 미리 질문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다음의 경우를 점검하자. 질문을 인터넷에 미리 검색해 보았는가? 많은 자료나 설명서를 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는가? 이 질문이 사적인 비밀에 해당하진 않는가? 상식적인 질문이라 당연한 결과를 묻는 것인가? 좋은 질문은 따로 있다. 긍정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낸다.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켜 대화의 유쾌함을 선물하고 당신의 호감까지 높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질문은 기억하기 싫은 부분을 상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질문의 성질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몸이 얼마나 아팠어요? 이 질문에 그는 아팠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몸이 잘 회복되고 있죠? 이렇게 묻는다면 치유되고 있는 상태를 연상하기에 완치의 희망을 보도록 하는 질문이다. 다음 몇 가지 예를 보자. 일이 빨리 처리되지 않아 답답하시죠? 일이 다 처리되려면 며칠 남았나요? 새로 따신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그 자격증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왜 하필 그곳으로 여행 가시죠? 그곳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으세요? 앞의 질문은 부정적이라 대답하는 상대의 기분이 좋아질 수 없다. 뒤의 질문은 긍정적이라 상대의 마음에 열정과 의욕을 갖게 만든다. 같은 문제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다. 당신이 받고 싶은 질문은 어떤 유형인가? 그것을 먼저 떠올리고 당신이 하는 질문에 반영하라.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자. 질문엔 답이 돌아온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아주 좋았어요. 당신은요? 라고 되묻는 경우다. 이는 대화의 반등 효과이다. 특정한 질문에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를 기억한다면 당신이 노출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자.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직업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묻자.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상대는 답변하고 이 질문에 되돌려 당신에게 똑같이 질문한다. 그때 당신이 대답하면서 직업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당신도 반문해주자. 상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니 그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게 옳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말을 재치 있게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경청에 능한 사람이 신뢰와 호감을 얻는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재능을 남김없이 드러내며 자신을 과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 실현할 가능성도 크다. 경청은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모습으로 겸손하고 진중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경청하면 미성숙한 논평도 줄이게 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부군이 곤경에 빠지면서 링컨은 압박을 받았다. 링컨은 친구 한 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후 친구의 말에 따르면 당시 링컨은 혼자서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했으며 덕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보였다고 했다. 당시 곤경에 처했던 링컨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자기 하소연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청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잘 듣는 것으로 상대의 호감을 산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생각을 정리하게 돕는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경청해주는 것은 존중과 동정심을 표하는 행위이며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한다. 그러므로 대화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질문을 하고 상대의 성과를 소재로 이끌어야 한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선보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경청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청하며 수시로 질문을 던져 상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도 자주 보여야 한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견에 동의한다고 간단한 표시를 해주자.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에 집중하고 매우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눈맞춤을 해주면 상대는 감동한다.
대화의 소재나 주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상대가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게 하려면 먼저 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화에 임하자. 정화는 회사의 인사팀 담당 책임자다. 그녀는 영업부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매니저가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회사는 영업부를 매우 중시해 왔다. 매니저 양성을 위해 많은 투자와 복지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매니저는 회사를 떠나려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의 불만을 자제하며 매니저와 대화를 시도했다. 침착하고 친근하게 회사의 바람과 회사에 남게 되었을 때 이득을 정리해 주었다. 그럼에도 매니저는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토했다. 정화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뒤 그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해 주었다. 그녀의 진정 어린 걱정을 안 매니저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 가족 문제를 이야기했다. 매니저는 회사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인정하며 이성적이지 못했던 행동을 사과했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은 정화가 매니저의 신뢰를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의식적으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 상대가 겉으론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당신에게 불만을 품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단정한다. 만약 상대가 지금 내 말 듣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의 머릿속에는 당신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무성의하게 듣는 당신의 태도에 의구심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때는 바로 자세를 고친다든지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잖아요 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오히려 미안해한다. 발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원한다.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며 의문이 드는 내용은 질문하고 공감하는 말에 호응해주자. 그래야만 그가 당신 말을 잘 들어준다. 듣기 수준을 높이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동기로 경청에 임한다. 대화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리고 기억하며 듣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최소화한다. 그뿐 아니라 잘 들어주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최상의 효과를 얻는 교류를 성사시킨다. 만약 당신이 상대의 말을 듣고 있지만 의미 파악이 안 된다면 자신의 듣기 능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말을 듣는 과정에서 개인의 필요, 편견, 경험, 목적에 따라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하버드 언어학자 스티븐 핑거가 제시한 듣기 유형이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유형. 상대의 말에 그렇구나, 라고 호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관심과 감흥이 없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드러낸다.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린 것처럼 대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 그들은 듣는 동시에 신문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진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냥 듣는 유형.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대부분의 대화는 증언으로서의 독백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유형은 듣는 동시에 언제든지 상대의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한다. 그로 인해 빠른 피드백을 할 수는 있지만 심사숙고하지 않아 깊이가 없다. 감정 소모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대화가 이어질 뿐이다. 그로 인해 상대는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자세히 듣는 유형. 어떤 일을 발전시키거나 완성 또는 진행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말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이 내놓은 해결 방안이 합리적이라면 옳은 방법에 듣기겠지만 상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듣는 방식은 인정받지 못한다. 마음을 다해 듣는 유형. 사람 중심의 듣기다. 말하는 상대의 마음속 생각을 듣고
말에 담긴 뜻을 파악해 진심으로 들어준다. 말로 표현된 것보다 상대를 잘 이해하게 되어 조화로운 관계로 이어진다. 듣기 수준을 올리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듣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이 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지,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대화에 임하는 당신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먼저 판단하기보다 잘 듣고 난 뒤 판단하자. 대화하기 전에 우린 상대를 먼저 판단한다. 처음 만난 사람이든 여러 차례 만난 사람이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를 자기 기준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는 절대 상대의 말에 경청할 수 없다. 앞에서 아무리 잘 듣는 척해도 돌아서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대화하면 비로소 그 대화의 핵심이 들린다. 어떠한 판단 기준에 맞추지 않기에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비록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된다. 그런 경우라도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상대의 의견에 공감한 뒤 자신의 의견을 말하자. 신중한 당신의 모습에 상대는 설득당한다. 적절한 표현 방식을 택하자. 말투가 친절하고 어조가 부드러우면 대화의 상대가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개인의 교양 수준을 높이고 말하는 어조와 말투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에게 존칭을 사용하여 존중을 표하고 호감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단어보단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자. 어떤 만남이 즐겁지 않다면 잘못된 말하기 방식이 초래한 문제다. 자신의 대화 방식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었거나 심지어 공격적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갈등과 불화가 생겼던 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말투 때문에 분명 상대가 기분 상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불편한 자리가 되었으며 관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하기를 유창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의 리듬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는 말을 삼가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말로 조화를 이룰 때 서로 만족하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말하는 타이밍을 파악하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일방적인 것은 소통이 아니다. 말을 할 때는 대상, 시간,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화 상대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분위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말을 실수하게 된다. 상대가 반감 갖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화의 흐름을 타면서 말할 포인트를 찾자. 한 번 말할 기회를 놓치면 적절한 타이밍을 다시 찾기가 어렵다. 대화 대상에 따라 말의 내용을 결정하자.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에게 익숙한 주제와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대화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융통성 있게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존경심을 갖고 비굴하지 않으면서 거만하지 않게 상대해야 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겸손하게 상대가 흥미를 느끼는 화제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온화하고 사랑과 동심을 표해야 한다. 대화 대상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 배경을 고려해 그의 직업 특성, 취미와 성격 등을 파악하면 더 좋다. 비유를 재치 있게 활용하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에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을 쉽고 간단한 말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난로 옆에 앉아 있다면 1시간이 지났어도 5분이 지난 것처럼 시간이 빠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서 뜨거운 난로 앞에 앉아 있다면 불과 5분의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사람들이 익숙한 일상 체험으로 심오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는 비유의 방법을 잘 활용한 예시이다. 대화의 기승전결을 배우자. 일상적인 대화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며 특별한 중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라 할지라도 기승전결로 구성된 시작점과 고조되는 부분과 결말은 있다. 꼭 형식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색한 자리나 낯선 사람과 만남에서 이를 적용하면 힘들지 않게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 자유로운 대화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 이야기하고 싶은 화제부터 시작해서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다만 앞서 말한 대화의 4가지 흐름은 각 방면에 대한 소식까지 교환하며 대화의 즐거움을 더하는 방법이다. 이를 기억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부드러운 대화에 유익하다. 당신과의 대화에서 상대가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는 언제든 당신과 대화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 말하기도 연습해야 한다. 타고난 연설가는 없다. 유명한 연설가도 첫 연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들이 실패를 이겨내고 놀라운 성공을 거둔 비결은 실패에 용감하게 직면하고 꾸준히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다. 유용한 방법을 알고 부지런히 연습하면 분명 말을 잘하게 된다. 말을 잘하게 되는 그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목적이 분명해야 말의 내용이 담긴다. 대화의 목적은 다양하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일,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설득하는 데 있다. 대화하는 목적이 분명할수록 성공적인 소통이 된다. 목적에 따라 어떤 화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말투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자. 대화의 효과를 예상하고 그 효과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모든 연습의 기회를 잡아라. 꾸준한 노력만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 대중 앞에서 연설할 기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특정 단체, 조직 또는 모임에 참석하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사람들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도와주며 말할 기회를 잡고 다양한 활동의 진행을 맡으며 말하기를 연습하자.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보고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말은 연습할수록 는다. 말하기를 연습할 장소와 대상은 곳곳에 존재하며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암송부터 시작하자. 암송은 외우기와 읽기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2가지다. 하나는 기억력을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두 표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억력은 말재주가 우수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다.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야 다양한 표현과 내용이 말로 나온다. 외우기를 많이 할수록 기억력이 강화된다. 읽기는 표현력 훈련으로 문장 내용을 낭독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새겨진다. 따라하며 배우자. 모방도 학습의 과정이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부모와 주변 사람의 말을 따라하며 시작한다. 말하기도 말재주가 좋은 사람을 따라하며 연습하자. 모방 대상의 말투, 속도, 표정과 동작을 분석하고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모방은 실행하기 간단한 학습법이며 효과도 빨라서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다. 그림을 보고 말하기를 단련하자. 그림을 보고 묘사해서 말해보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풍경, 사물, 인물 등도 묘사하면 좋다. 보이는 것을 설명적 언어로 표현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신호가 바뀌었네요. 차들이 하나둘 멈춰섭니다. 모두 말을 잘 듣는 학생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말로 전하는 것이다. 준비된 자료가 없어 즉석에서 문장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과 표현의 논리를 훈련하게 된다.
연습할 때 사물이나 인물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생생한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입담을 단련하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매우 흥미로운데 자신이 하면 무미건조할 때가 있다. 스토리텔링도 하나의 능력이다. 이야기를 만들어 전해주듯 말하는 연습을 하면 입담을 단련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야기 속에는 독백도 있고 인물 대화도 있고 묘사적 서술도 포함되어 있다.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다양한 말하기의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연습할 때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 줄거리의 변화를 파악하고 상응한 표정과 동작도 표현해보자. 말에 생동감이 실려 더 생생한 표현을 보여줄 수 있다. 개개인의 차이로 말하기 연습의 방법도 달라진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꾸준히 연습하면 입담은 분명히 는다.